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이름이 떠 있었고 전화가 아니라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집에 오지 마.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 태수는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고 화면 속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20분 서울로 향하는 KTX 12호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낮은 진동음만 객실을 채우고 있었고 복도 쪽 좌석에는 중년 남자 몇 명이 드문드문 앉아 눈을 붙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 들판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태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짐은 택배로 보낼게. 주소 알려줘. 태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로 무릎 위에 놓였고 메시지 2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으니 이제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일체. 열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용산역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4시 대치동 음마아파트 32동 앞은 고요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입차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고 단지 안쪽에서는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깨끗했고 대리석 바닥이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15층 1502호 현관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현관문 옆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전자음이 울렸고 몇 초 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주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55세, 짧게 자른 머리에 연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왔어요? 은주가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거실이 보였고 50대 남자가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남자는 팔짱을 낀 채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태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주 너머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돈은 많이 보냈지. 12년 동안 매달 400만 원씩.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야. 그것밖에 못했잖아요.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호 고등학교 졸업식 때 나 혼자 갔어. 민지 대학 입학식 때도 혼자였고. 은주가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 울산에서 공장 다니면서 뭐 했어? 태수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명절 때는 어땠는지 알아? 추석에 시댁 차례 준비하는 거 나 혼자 했어. 은주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전화로 수고한다 한마디만 했잖아. 그게 남편이야? 뒤쪽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은주 옆에 서서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형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형님은 몰라요. 그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자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가 태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거실 안쪽 소파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어 안을 봤습니다. 아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22세,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놓은 모습이었고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였습니다. 그의 옆 소파에는 딸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은주와 남자 사이를 지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준호가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인생에 아빠 없었어요. 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왕따 당한 거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나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바꿔줬죠.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말 잘 들어. 그게 다였어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아빠가 한 전부예요. 전화 2분 하고 끊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학교 앞까지 달려온 건 엄마였어요. 나 안아주고 울어준 것도 엄마였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뭐 했어요? 다음날 문자 하나 보냈죠. 괜찮니? 딱 그거. 소파에서 민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그만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왜 그랬는지 오빠는 몰라. 준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지는 가만히 있어. 그가 민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넌 항상 아빠 편만 드니까 빠져. 이건 나랑 아빠 얘기야. 민지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민지만 알아볼 수 있게.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내가 고3 때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했을 때 아빠 어디 있었어요? 그가 기다렸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이었죠. 공장에서 야근하고 있었잖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줬어요. 나랑 같이 대학교 가서 캠퍼스 구경도 시켜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는 그날 저녁에 전화했죠. 축하한다. 그게 끝이었어요. 현관 안쪽에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봤죠? 이게 당신이 한 거예요. 그녀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왔습니다. A4 크기의 흰색 봉투였고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고 인쇄된 글자가 보였습니다. 은주가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 태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형님, 여기 서류 있으니까. 그가 봉투를 태수의 가슴팍 쪽으로 밀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사인만 하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은주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도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봉투 모서리를 잡았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은주 옆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그의 손이 은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형님 집 아니고.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봤고 은주를 봤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거실에 서 있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은주가 팔짱을 풀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섰고 남자는 여전히 은주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거실 풍경이 점점 좁아졌고 은주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그대로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1502호 현관문이 보였고 디지털 도어락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수는 손에 든 봉투를 서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증거자료 일체라고 쓰인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태수가 안으로 들어서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거울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태수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1월 오후 3시 울산 법무법인 상담실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 쪽에서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상담실 책상은 넓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 책상 위에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인화된 사진들이었고 각 사진마다 오른쪽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호텔 현관 앞 은주가 50대 남자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2023년 7월 22일 레스토랑 창가 자리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 2023년 8월 9일 주차장 은주가 남자의 검은색 제네시스에 타는 모습. 사진은 20장이 넘었습니다. 모두 다른 날짜, 다른 장소였습니다. 변호사가 사진 옆으로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검은 테 안경을 쓴 얼굴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부인분이 사용하신 내역인데 남성 명품 구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여기 보시면 전부 나옵니다. 서류에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신세계백화점 남성관 580만 원. 2023년 7월 5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95만 원. 2023년 8월 12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38만 원. 변호사가 태수를 받습니다. 이 금액들 전부 의뢰인께서 보낸 생활비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태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쥐었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2억 3천만 원입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법상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가 제한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판례상 30% 이하로 감액되거나 아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외도가 명백하고 생활비를 외도 상대에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8천에서 1억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1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울산 시내가 보였고 멀리 공단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변호사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12년간 송금 내역을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이체 증명서 전부요. 외도 증거도 더 보강해야 하고요. 호텔 CCTV, 문자 메시지 복구, 증인 확보.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횡령 정황도 더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처 확인, 누구에게 썼는지 추적. 태수가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집어 화면을 켰습니다. 몇 번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화면을 태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적금 조회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적금과 보험 있으시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 딸 각각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만든 적금이고요.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 상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부인이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무단 해지했는지.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단해지요? 네, 미성년자 명의 적금은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이나 직후 본인 동의 없이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특히 그 돈을 외도 상대에게 사용했다면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고 책상 위 사진들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앞을 걸어가는 은주,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은주, 남자의 차에 타는 은주.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이건 전쟁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집니다. 부인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할 거고 온갖 거짓말 다 할 겁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증거 하나하나가 무기입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태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변호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태수가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말 울산의 바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앞으로 6개월간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주차 구역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주차장 기둥 옆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저 김태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뢰인님 잘 도착하셨습니까? 태수가 주차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 그의 아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서류 받았습니다. 태수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그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증거자료 일체라고 쓰인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받은 이혼 합의서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회 잡히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출구 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퇴근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학원 차량들이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이를 지나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6개월간 모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울산행이었습니다. 태수가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전동차 문이 닫혔고 출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는 증거자료 일체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2년간의 송금 내역 144장, 외도 증거 사진 47장, 카드 사용 내역서 23장, 자녀명의 적금 무단 해지 증명서 2장. 태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월 중순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4층 조정실은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조정실 안은 좁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끝에는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테이블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최은주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고 준호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조정위원 한 명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안경 너머로 태수와 은주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혼 조정 사건입니다. 양측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녀가 은주를 봤습니다. 신청인 측부터 말씀하세요. 은주가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12년 동안 가족을 방치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그녀가 손가락으로 메모지를 짚었습니다. 제가 다 혼자 갔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빠랑 같이 오는데 우리 애들은 항상 엄마만.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올라왔어요. 추석, 설날 12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녀가 태수를 봤습니다. 아이들 생일에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5분도 안 통화하고 끊었죠. 은주가 메모지를 넘겼습니다. 생활비도 제때 안 보냈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제때 안 보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보낸 달이 많았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19년 3월에는 150만 원만 왔어요. 4월에는 180만 원. 그녀가 통장을 조정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통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은주가 덧붙였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었어요. 영어, 수학, 논술에 피아노까지.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생활비, 학원비, 공과금까지 내라고요? 은주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주말마다 8시간씩 일했어요.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준호가 조정위원을 봤습니다. 저희 엄마 제가 고등학생 때 카페에서 일하셨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말마다 나가서 일하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조정위원이 노트북에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 조정위원도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태수를 봤습니다. 피신청인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은주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신청인 침착하십시오. 은주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됩니다. 그녀가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울산에서 사셨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조정위원이 은주를 봤습니다. 무슨 의심입니까?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년 동안 가족도 안 보러 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울산에 뭐가 있길래 그래요? 그녀가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안 올라온 건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울산에 다른 여자가 있어서예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남자 조정위원도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수 씨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실 건 없으신가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정위원을 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태수를 봤습니다. 신청인 측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데 피신청인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니 남자 조정위원도 거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하셨습니까? 네, 그럼 왜 오늘 안 오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판단입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2차 조정기일은 3월 15일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 모두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조정이 끝났습니다. 은주와 준호가 먼저 일어나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은 채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태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주변을 살피고 더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 때는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른 조정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멀리서 은주와 준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가 준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봤지? 조정위원들 완전히 내 편이야. 그녀가 웃었습니다. 재산분할 70%는 받을 수 있어. 아빠가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냈으니까. 준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매달 400씩 보내지 않았어요? 은주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넌 가만히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판 때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복도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복도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두 중년 여자가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12년 동안 가족 안 돌봤대.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냈다면서 참 나쁜 사람이네. 여자들이 태수를 힐끔 보고는 지나갔습니다.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봤습니다. 민지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에 패딩을 입고 있었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언제 왔니? 조정 끝날 때쯤 왔어요. 민지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빠가 생활비 안 보냈다고 매달 400씩 보내셨잖아요. 태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까지 엄마 편 들고
저는 보기 힘들어요. 태수가 딸을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태수가 딸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힘들 텐데 괜찮겠니?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녀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다음에 제가 증인 설 수 있죠? 태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지야, 그건 저 해야 해요. 민지가 아버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저 증인석 설게요. 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여전히 붐볐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월 중순 저녁 8시 울산 태수의 원룸은 어두웠습니다. 책상이 스탠드 불빛만 방 한쪽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공단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2차 조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같은 전략으로 가십시오. 계속 침묵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다음에 답변하겠다만 하세요. 태수가 책상 위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송금 내역 144장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외도 증거 사진 47장이 투명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23장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다 기록해 두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신청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그래도 참으십시오. 재판 때 한 번에 뒤집을 겁니다. 태수가 서류 뭉치를 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 바다 쪽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찍은 가족 사진. 준호 10살, 민지 8살. 은주가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태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서류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3월 중순 오후 2시 같은 조정실이었습니다. 창밖 날씨는 흐렸고 복도는 1차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은주와 준호가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은주 옆에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였고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차 조정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은주 쪽을 봤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추가 주장서를 제출하셨네요.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위원님. 그가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신적 학대요. 네, 전화통화 중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신청인은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약물 치료 중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남자 조정위원도 함께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은주 씨 측에서 주장하기를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할 때마다 고함을 질렀어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쓰냐?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냐? 매번 소리 질렀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고3 때였어요. 엄마랑 아빠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그가 조정위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가 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냐고 소리 질렀어요. 조정위원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언제쯤이었습니까? 2020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수능 준비하고 있을 때.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들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아빠가 화내는 거.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우셨어요. 제 옆에서. 은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됩니다. 조정위원이 태수를 받습니다. 김태수 씨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은주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소리 질렀는데.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청인 침착하십시오. 은주의 변호사가 은주를 진정시켰습니다. 은주는 다시 앉았지만 태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수 씨, 제가 법원 조정위원 10년 했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태수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태수 씨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남자 조정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통장 내역, 증인, 진단서까지 다 있는데 그가 태수를 봤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답변도 제대로 안 하시고 증거도 없으시잖아요. 여자 조정위원이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이러시면 재판가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 1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본안 재판은 4월 중으로 배정될 겁니다. 그녀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세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은주와 준호,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복도로 나가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긴 거 맞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들 반응 보니까 유리합니다. 재판 가도 70% 재산 분할에 위자료 8천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15억짜리 아파트에서 10억은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예상됩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완전히 구석에 몰렸네요. 은주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재판 때도 오늘처럼만 해.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조정실에 홀로 남아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 때 뭔가 확실한 증거 있으시면 내놓으세요. 지금 상태로는 정말.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태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정말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재판이야. 민지야, 준비됐지?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법원 건물 1층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태수와 민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정 불성립됐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재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신청 민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조정위원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재판정에서 전부 뒤집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144장의 송금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47장의 외도 증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적금 무단 해지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요? 태수가 딸을 봤습니다.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법원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해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법정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4월 중순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층 제2법정은 고요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방청석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판사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뒤쪽 의자에는 민지가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앞 책상 위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너편 원고석에는 최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고 검은색 법복을 입고 판사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법정 안 사람들도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고 최은주는 피고 김태수와 12년간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퍼졌습니다. 그 12년 동안 피고는 가족을 방치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파트타임 노동을 병행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판사를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재산 분할 70%와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태수 쪽을 봤습니다. 피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후반 남자였고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12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생활비를 송금했고 홀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그가 판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합니다. 피고의 딸 김민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뒤쪽 문이 열렸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고
그녀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선서서를 내밀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민지가 선서서를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증인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딸 김민지 맞습니까? 네, 증인 원고가 생활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입니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12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400만 원씩 보내셨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2011년 3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총 144회 송금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매달 15일, 한 번도 빠짐없이 400만 원씩, 총 5억 7,600만 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옆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원고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민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12년 동안 한 번도 일하신 적 없습니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가입 이력 조회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가입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일을 하셨다면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뒤쪽 의자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은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지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산에서 일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서울까지는 4시간 걸려요. 아버지는 주말에도 근무하셨고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못한 게 아니라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울산에 내려간 적 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6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어요. 주말에도 공장 나가셨고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등록금이 800만 원이었는데 그걸 마련하시려고 야근까지 하셨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의점 도시락 드시면서 우리한테는 매달 400만 원 보내셨어요. 피고석에서 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지가 원고석을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가족을 방치했다고 말하는 건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제부터 제출하는 증거는 원고의 외도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직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프로젝터를 작동시켰고 법정 벽면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한 장이 크게 떴습니다. 호텔 주차장, 은주가 50대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다음 사진. 레스토랑 창가 자리,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다음 사진. 남자의 차 앞, 은주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7일. 사진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총 47장.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와 박상현 씨의 만남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그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입니다. 화면에 문자 내역이 떴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은주, 오늘 밤에 봐요. 애들은 학원 간대요. 박상현 알았어. 7시에 호텔 앞에서. 2021년 9월 3일. 박상현 여보, 당신 생각나요. 은주, 나도요. 주말에 만날래요? 남편은 안 올라온대요. 2022년 2월 8일. 은주, 다음 주 조심해요. 남편이 올라온대요. 박상현, 알겠어. 연락 자제할게.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89건의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은주가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주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판사가 질서를 잡았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명의 가족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엑셀표가 나타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읽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신세계백화점 남성관 명품 시계 구매 580만 원. 2021년 12월 24일 호텔 스위트룸 3박 4일 420만 원. 2022년 3월 10일 백화점 남성 정장 340만 원. 2022년 7월 20일 제주도 리조트 5일 숙박 760만 원.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급 레스토랑, 호텔, 남성용품 구매 내역이 다수 있습니다. 그가 판사를 봤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피고가 보낸 생활비 계좌에서 출금된 것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은주를 받습니다. 외도 상대 남성을 위한 선물과 데이트 비용입니다. 은주가 변호사 팔을 잡고 급히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저거 막을 수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나와 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원고님, 솔직히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주가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앉았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고는 자녀 명의로 만들어진 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적금 해지 증명서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지 명의 적금. 개설일 2012년 3월 15일. 만기일 2022년 3월 15일. 해지일 2022년 10월 8일. 해지 금액 7천만 원. 김준호 명의 적금. 개설일 2011년 5월 20일. 만기일 2021년 5월 20일. 해지일 2022년 11월 3일. 해지 금액 8천만 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적금까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거 제 결혼 자금이었잖아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준호가 천천히 앉았지만 시선은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의 용도입니다. 화면에 송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송금일 2022년 11월 10일. 송금인 최은주. 수령인 박상현. 금액 1억 5천만 원. 용도 대출 상환.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10년 넘게 모아둔 돈을 그가 은주를 받습니다. 외도 상대 남자의 사업자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가 은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원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은주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명의 재산을 외도 상대 남성의 빚 상환에 사용했습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참,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12년 동안 혼자.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외로움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외도와 횡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은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자녀명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법정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자식 돈까지 빼서 남자 빚을 갚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판사가 망치를 2번 두드렸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정숙해 주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청석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적금까지 그 남자 빚 갚는 데 썼어요? 은주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2년 동안 혼자서 일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한테 매달 400만 원 보내셨어요. 12년 동안요. 민지가 증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돈으로 그녀가 원고석을 봤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고 그 남자 빚까지 갚아줬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적금까지 빼서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민지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하시겠습니까?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은주를 받고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변론을 포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 있으십니까?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태수를 받고 다시 판사를 받습니다. 피고 김태수는 12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유책 배우자임이 명백합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3년간의 외도 2억 3천만 원의 생활비 횡령,
자녀 명의 재산 1억 5천만 원 무단 사용. 변호사가 판사를 받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 기각과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그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퇴정.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판사가 나가자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봤습니다. 은주가 아들을 보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주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재산 분할 기각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자료요? 제가요? 내 유책 배우자가 명백하니까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고 기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법정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홀로 원고석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반대편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태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민지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쯤 나올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다른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끝난 거예요? 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에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이 걸렸네. 그가 딸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눈가에는 아직 붉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서울 말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민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법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법정에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태수와 민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상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미안한데 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그녀의 얼굴이 어둡게 비쳤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은주가 서 있는 곳은 그늘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법원을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초순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제2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원고석과 피고석 양쪽에 당사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김태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민지가 손을 꼭 쥔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원고석에는 최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 앉은 변호사는 서류를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뒤쪽에는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판사석에 앉았고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은주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된다. 은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박상현과 지속적인 외도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가사비용 중 2억 3천만 원을 외도 상대에게 사용했고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자녀 명의로 개설된 적금 1억 5천만 원을 무단으로 해지하여 외도 상대의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은주의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가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우자의 의무 위반이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이다. 판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은주가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서류 끝을 읽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는 원고 김태수의 단독 소유로 한다. 은주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딱!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분할 기각이라니. 당연하지. 저렇게 외도하고 돈까지 빼돌렸는데. 8천만 원 위자료도 적은 것 같은데. 자식 돈까지 빼서 남자 빚 갚았다며? 진짜 최악이네. 은주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고님 항소하시겠습니까?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기립. 사람들이 일어섰고 판사가 법정을 나갔습니다. 판사가 나가자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쪽에서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은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반대편 피고석에서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태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세 사람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다른 사건 당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현.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태수와 민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봤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빠, 태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 말만 믿고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습니다. 준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용서해주세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조정실에서도 법정에서도 엄마 편만 들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12년 동안 혼자서 일하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드시면서 우리한테 매달 400씩 보내시고.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태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다만 아빠도 힘들었어. 그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엄마 편 들 때, 조정실에서 아빠는 우리 인생이 없었다고 말할 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빠도 많이 아팠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그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지가 오빠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구석에서 은주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은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1월 오후 3시 서울 변두리 한 원룸 건물 3층 은주가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3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은 10평도 안 되었습니다. 창문은 하나였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강남 쪽 빌딩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녀는 대치동 15층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3층,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다음 주 모임은 빠질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은주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다시 울렸습니다. 준호. 그녀가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민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지는 매일 울었어요.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서.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왜 아빠 편을 드냐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제일 사랑했는데 엄마는 민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은주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도 이제 엄마 전화 안 받아요. 저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릴 인생에서 지워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은주는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창가에 앉아 어두워지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6월 초순 오후 2시 울산 해운대 근처 아파트 거실은 밝았습니다. 큰 창으로 바다가 보였고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깨끗했습니다. 소파는 새 것이었고 TV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로 퍼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컵에 따르고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발표 잘 끝났어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왔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회사 일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죄송해요. 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좋은 거지. 그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더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커피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씩 마셔. 민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태수가 딸을 봤습니다. 왜? 엄마한테 문자 왔어요. 민지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이번 달 월세 못 냈어.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태수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 판단에 맡길게. 민지가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할래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락 안 받을게요.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받지 않을게요. 그가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문자 보낸 지 3개월 됐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는 돈 보내달라고.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답장 안 했어요. 민지도 안 했고요. 태수가 두 자녀를 번갈아 봤습니다. 괜찮겠니? 그래도 엄마인데.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12년 동안 아빠가 보낸 돈으로 다른 남자 만났어요. 그녀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우리 적금까지 빼서 그 남자 빚 갚았고요. 민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50만 원 보내느니 차라리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래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그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요. 언제 구하셨어요? 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판결 나고 한 달 뒤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집을 구했어. 민지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회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회 먹으러 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에요. 오늘은 아빠가 먹고 싶은 걸로. 준호가 신발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살게요. 오늘은 제가.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민지 가방, 테이블 위 커피잔 3개, 12년 만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왜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이 회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준호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 태수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멀리 어선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응.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태수가 딸을 봤습니다. 서울 대치동 아파트 말고, 여기. 민지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호가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울산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두 자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수평선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